자, 시사건건 3부입니다. 2부에서 하다가 못한 거 일단은 신재민 씨 이야기를 좀 더 할 건데 네. 일단 우리가 이 신재민 씨 건을 다루는 데 있어서 네. 뭐 채팅창 반응이나 이런 거를 보면서 좀 이제 미리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카스맨 님이 신재민 이 건을 계속 조사를 하다 보니까 네. 일단 신재민이라는 사람이 네. 뭐 정말 나쁜 사람이냐. 네. 그 악의가 있거나 예. 목적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예. 뭐 진실은 모르지만 네. 어쨌든 그냥 제가 볼 때는 조사를 쭉 해보면서 네. 느끼는 점은 네. 뭔가의 뭐 노림수가 있거나 네. 뭔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라거나 뭐 네. 이런 걸로 보이지는 않는다. 네. 근데 그 어떤 느낌이냐면 공무원을 그만두고 나와서 한 4개월 동안 잠수 타면서 뭐 자기 얘기를 막 양주도 뭐 먹을 만큼 막 먹고 하면서 막 끊임없이 자기가 한 게 이제 공무원을 왜 그만뒀을까에 대한 후회 그런 거 자책을 하면서 보냈다고 얘기를 했어요, 유튜브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네. 그 KTNG 문건 보고 네. 이거를 네. MBC에 유출하면서부터 네. 갈등에 본인 스스로의 이제 내적 그렇죠. 갈등이 시작된 게 아닌가. 네. 왜냐면 그 네. 일 때문에 많은 주변의 동료들이 네. 막 맞아요. 조사를 받고 막 이러니까. 그렇죠. 아. 근데 그 4개월 동안 이렇게 네.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술을 먹을 때 혼자 먹진 않잖아요. 네. 친구들 이렇게 만나서 먹고 그러면은 5급 행정고시를 발로 차고 나온 사람이랑 만나는 사람이 행정고시를 발로 차고 난 이유와 자기의 그 뭐 얘기들을 할 때 누가 거기에 대고서 야 너 네가 잘못했어 누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그쵸, 위로를 해줘야죠. 네, 위로를 해주고 같이 들어주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너무 자기가 한 게 절대 틀릴 리가 없다라는 게 확신이 된 것 같아요. 마음속에 한 4개월, 5개월 동안 계속 그게 반복되면서 그거를 깊이 마음속으로 품고 있다가 결심을 하고 내가 이 얘기를 하고 해야겠다라고 간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고 어디까지는 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어디가 남에게 피해가 될 수 있고 어디까지는 뭐 그게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를 판단이 좀 이제 흐려졌던 거죠. 그러니까 오래 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분의 첫 번째 이제 유튜브에서 네. 이제 얘기를 한 게 네. 어떻게 보면 내부 고발이라고 그렇죠. 나온 거에서 네. 메가스터디를 건 게 정말 큰 패착이었어요. 그것도 너무 컸어요. 네, 여기서부터 네. 순수성이 너무 의심되는 맞아요. 이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네. 본인 말로 거기서도 첫 번째 제가 의아했었던 건 이 내용도 내용인데 자기가 이제 공무원을 관뒀을 때 네. 이미 계약이 돼 있었다. 네. 근데 강사를 안 했어요. 네. 그러면서 갑자기 메가스터디를 막 말도 안 되는 네. 빨아주는 멘트에 네. 이거 뭐 거기서 깜짝 놀란 이게 뭐야? 메가스터디를 하기로 한 이유가 뭐 돈 네. 버는 집단이 아니고 이런 네. 갑자기 너무 할짝할짝거리는 거에 네, 그렇죠. 이거 뭐지? 그게 이런 생각이 들었죠. 많은 사람들이 네. 그런 생각이 좀 의아했죠. 들었거든요. 계좌 맞아요. 열고 막 네. 이런 것 때문에 네. 근데 신재민 씨가 다음 날 유튜브 라이브에서 얘기를 한 거였는데 지금은 자료가 없지만 네. 누군가가 뭐 그걸 떠났을 수도 있긴 하죠. 근데 라이브에서 얘기를 하기로 자기는 자기가 이 얘기를 하면 모두가 좋아해 줄 줄 알았대요. 아 그러니까는 좀 네. 뭔가 네. 본인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쫓겨 네. 있다라는 거를 스스로 왜냐면 네. 굉장히 똑똑한 친구예요. 맞아요. 네, 네. 인류대학을 나오고 네. 5급 행정고시를 패스한 사람이고 네, 그럼요. 굉장히 똑똑한 친구인데 네. 그 유튜브에서 얘기를 하고 이거가 네.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고 네. 지금 굉장히 괴로워하는 네. 부모님들까지도 그렇죠. 나와서 우리 네. 아들 때문에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켜서 네. 부모님이 대신 사과를 하고 이게 네.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네. 심리적으로 굉장히 그 맞아요. 메가스터디를 걸고 후원 계좌를 열고 뭐 이런 과정들이 네. 뭔가 쫓기고 있다. 정말 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을 생각을 못하고 네. 일을 저질러 버린 네, 그러니까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죠. 예. 저희가 제가 그 방송을 보면서 그 느낀 게 뭐냐면은 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에요. 네. 본인은 다 좋아할 줄 알았고 그리고 자기 모두가 좋아하는 거에다가 광고를 거니까 메가스터디도 좋아할 줄 알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게 진짜 뭔가 네, 그러니까 약간
너무 뭔가 쫓기고 네. 있어요. 심리적으로 쫓기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고 판단을 지금 약간 하기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그 그렇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그렇게 좀 추론이 네. 좀 되는 네. 상황이죠. 예.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신재민 씨가 뭐 무슨 뭐 나중에 뭐 정치를 하려는 사람이다 뭐 이런 뭐 어디에 뭐 자한당에 뭐 뭐다 뭐 아니면 뭐 바른미래당에 뭐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을 하지 않고 네. 그냥 너무 그동안 자책을 하고 술도 많이 먹고 하면서 약간 판단력이 좀 흐려진 상태다 지금. 그리고 네. 돈 얘기를 꺼낸 거 보니까 금전적으로 뭔가 아, 네, 맞아요. 뭘 이게 돈으로 쫓기면 네. 사람이 진짜 잘못된 판단을 네. 하게 되거든요. 다 쓰고 카드빚도 엄청나대요. 지금 본인이 그렇게 그 유서에 썼거든요. 내 카드빚 어떻게 하냐면 엄청나다까지는 아니어도 내 카드빚 뭐 이런 유서에 그것도 나오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저는 나쁜 사람 뭐 악의가 있는 사람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지금 현재 정상적인 사고 판단을 하기 어려운 사람, 그러니까 똑똑하긴 하지만 지금 뭔가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이게 정말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쫓기면서 좀 잘못된 판단을 계속하고 있는 헛발질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야기를 좀 더 네. 한번 진행을 해보죠. 그래서 뭐 신재민이란 사람이 엄청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몰고 가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죠. 이 이야기를 쭉 한번 되짚어 보면서 네. 언론에서는 너무 자극적인 멘트들만 네. 끄집어서 이제 네.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한번 쭉 네. 이야기를 좀 다 짚어서 네. 이 일이 왜 일어났고 네. 어떤 경과로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사조 때 후반으로 보고가 완료됐다고 거기까지 얘기를 네. 했었죠. 네. 그 다음에 신재민 씨가 공무원을 그때부터 그만두고 싶었다고 네. 얘기를 해요. 이게 자기는 제일 큰- 와 이게 평생 무보수로 일을 한다고 해도 갚지 못할 빚을 국민에게 지은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건 너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김동연 부총리에게 직접 쓸 편지를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편지를 쓰고 국책과 후배에 있는 사무관한테 내용도 보여주고 내용도 고쳐달라고 하고 너도 같이 뭐 이렇게 쓰자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너 안 쓰겠으면 그냥 나 혼자라도 쓰겠다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는 과정에 그때 자기가 그 유튜브 두 번째 거에서 약간 울먹울먹하면서 감사합니다 얘기했던 그 국고국 박성동 국장님 얘기가 나와요. 그 박성동 국장님이 자기가 편지를 준비하는 중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네. 이자 비용 이렇게 1,000억 넘게 발생하는 거 누가 책임질 거냐? 네. 내가 진짜 어지간하면은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네. 필요 없는 국채 발행해서 이자 물게 생겼다. 이거는 안 되는 것 같으니까 페이퍼 다시 준비해라. 네. 그래서 2번 안 되면 3번, 4번이라도 같이 가서 보고를 하자. 이렇게 박성동 국장님이 이제 먼저 나서 준 거죠. 그러니까 위기 때 뭐 영웅이 뭐 진면목이 드러난다 뭐 하면서 본인이 이제 박성동 국장님을 그 이후로도 굉장히 이제 존경하고 네, 자기가 따르는 네.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준비를 해서 광화문 청사에 있는 부총리 집무실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광화문 청사 부총리 집무실에 들어갔더니 보고 자기네들은 이제 클립 2개 준비해라. 이렇게 양쪽으로 끼워가 집어 던지면 다시 가서 주워야 되는데 하나 있으면 막 날아가면은 죽기 힘들다. 그것까지도 고려를 하라고 여기 그 신재민 씨가 쓴 글에 나옵니다. 네네. 네. 그래서 갔는데 의외로 부드럽게 끝났대요 부총리 보고가. 그래서 왜 추가 발행이 안 되냐? 그거랑 추가 발행을 하면 국채 시장에 어떤 타격이 오냐? 추가 발행이 되면은 뭐 금리가 오르고 뭐 그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발행하지 않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냐? 그런 다음에 국장이 그렇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좀 생각하더니 알겠다 그렇게 해라라는 지시가 나왔대요. 부총리 보고가 끝난 거죠. 그래서 얘기 왜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듣기로는 주변에서 뭐 그 바이백 한번 취소한 다음에 시달리고 주변에서도 막 그 채권 발행을 안 하고 뭐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이제 국장 이하 공무원들끼리 와 잘 끝냈다 다행이다. 우리 잘 마무리한 것 같다 하고 그쵸. 바이백 아니었으면은 그 사건 아니었으면 부총리 고집 안 꺾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끼리끼리 좋아했던 거죠. 우리가 했었던 네. 게 결국은 옳았던 결정이었고 좀 네. 시끌시끌했지만 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결국 잘했고 네. 또 부총리도 네. 이해로 넘어갔으니 잘 됐다. 잘 된 거다. 네, 그렇죠. 그런데 신재민 씨는 생각한 게 아니 그래도 국채 시장을 한번 망가뜨렸는데 누구도 책임 안 지고 넘어가는 게 말이 되냐라고 속으로 생각을 했다고 그럼 그러더라고요.
이분의 얘기를 누가 책임지기를 원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자기가 그래서 네. 본인이 책임지신 건가?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됐네요. 예. 결국에는.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 원래 보고할 때 적자성 국채 추가 발행이 없는 걸로 이제 원래 보고서를 만들어라. 네. 부총리가 가겠다 하고 이제 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이제 그거를 막는 신재민 씨 생각에는 이제 적폐 세력이 나타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거를 원래 보고 자료를 만들어서 국채 발행 없는 걸로 수정을 하니까 청와대에서 조사가 또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은 모든 보고를 다 대통령 보고를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보고가 들어가면 자료를 소집하고 관계자들 불러가지고 얘기를 듣고 회의를 한 다음 1차 스크리닝하고 그리고 또 그 1차 된 거를 또 이제 그 실무자 전체 이제 회의를 통해서 2차 스크리닝을 한 다음에 추려가지고 보고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대요. 네.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비정상적이라고 그게 생각하세요? 맞죠. 그러니까 이 많은 보고를 사실 다 할 수는 없고 그러라고 청와대 비서실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로 아까 나왔던 게 네. 뭐냐면 네. 김동연 부총리가 화를 냈어요. 네, 그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하기에는 네, 장하석 실장이라든지 네. 이런 사람들하고 네. 이미 그 8.7조는 네, 해도 되는 네. 이미 하기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뭔가 플랜을 짰는데 네, 기재부 실무단에서는 네, 지금 이거 갚아야 되는 타이밍 아닌가라고 네, 결정을 했고 그러면 그렇죠.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네, 니들이 왜 그런 결정을 해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오게 돼요. 회사에 어떤 조직이든 그렇죠. 책임은 내가 지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어쨌든 김동연 부총리는 네, 그걸 안고 이제 자기 사람들이고 해서 네, 조율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청와대 쪽에서 넘어가면 네, 아니 우리랑 얘기한 거 다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게. 그래서 청와대에서 국장을 소환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왜 추가 발행이 취소된 건지 소명해라. 네. 당연히 소명해야죠. 전에는 되는 걸로 네. 그나마 또 줄여가지고 4.7조 나왔는데 그렇죠. 그것도 안 한다 그러니까 소명해라. 그래서 요구를 했는데 그 대통령 보고가 올라갔는데 그 안에서 검토를 하고 부총리가 이렇게 한 그 원래 보고가 이제 캔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그 위에서 우리가 보고 끝났고 대통령한테 보고했다. 서면 보고로 4.7조 하기로 했다는 걸로.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막 국장도 보고하고 소명자료 냈는데 우리 생각에는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판단이 내려졌다고 하면서 적자성 국채 발행을 해라. 라는 4.7조를 해라라는 요구가 온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이제 심재민 생각은 어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무자인데 왜 청와대가 이거를 해라 말아라야 그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대장이랑 다 얘기 끝난 건데. 그렇죠. 우리 예. 대장 부총리가 끝냈고 근데 부총리가 얘기한다 오케이 떨어졌는데 왜 청와대 니들이 잘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의사결정 방식을 국민이 알까? 이런 게 이런 것까지 알게 되면은 아무도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이건 대기업만 해도 큰 네. 회사만 해도 이런 네. 의사결정을 다 하는데.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본인이. 네.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도 어쨌든 부총리한테 왜 컨펌을 받은 거니까 적자성 국채 청와대가 뭐라고 하건 실무진에서 신경을 안 썼대요. 국채 안 하는 걸로 하자 하고 청와대는 해라라고 했는데 네. 실무진에서는 우린 부총리한테 컨펌 받은 거니까 안 한 걸로 하자라고 하면서 네. 그 적자성 국채 추가 발행 없는 것으로 12월 국고채 발행 계획을 수립하고 기자들한테 배포하고 엠바고 1시간 건 거예요. 그리고서 청와대에서 난리가 난 거죠. 청와대에서는 전화가 온 거예요, 바로. 아니 왜 국채 발행을 안 한다 그런 거냐. 야 4.7조 하라 그랬잖아. 여기서 전화 온 게 청와대에 전화를 받았다는 그 기자회견 때 얘기한 차영환 정책 비서관한테 전화가 온 게 이 전화예요. 네. 청와대에서 전화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알아본 게 아니라 본인이 쓴 거예요. 이 신재민 씨가 자기가 쓴 거가. 네. 근데 신재민 생각으로는 그쵸. 이미
기자들한테 배포가 됐다. 그리고 금융권은 워낙 소문이 빠른 곳인데 한다고 안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한다고 하면은 또 바이백처럼 또 막 정부의 신뢰가 어떻게 될 것이냐 막 하면서 국가 신뢰를 땅으로 쳐박는 것이고 금융시장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보도자료가 결국은 나왔는데도 청와대는 계속 야 수정해라 만들어라 그랬는데 안 한 거예요. 그리고서 청와대 경제수석이랑 부총리가 전화로 싸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장하성이랑 김동연이랑 거기 또 한 판 붙은 거죠. 근데 여기서 그 부총리가 좀 쉴드를 쳐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우리 보고 했는데 니들 그거 듣지도 않고 뭐 이렇게 뭐 니들이 그래 안 한다고 해놓고서 뭐라고 여기서는 사실은 김동연이 할 실드 말이 쳐줘야죠. 있죠. 네, 자기는 보고 했으니까. 네. 그리고 어쨌든 일이 저질러진 거라서 그렇죠. 돌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적시할성 국채를 발행을 안 했어요. 네. 그래서 국고국과 신재민이 생각하는 대로 된 거예요. 네. 근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와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경제부총리가 보고한다는데 청와대에서 스크리닝을 한다고?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이게 나라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누가 스크리닝을 하지? 그러니까 그게 조금. 그래서 그리고 뭐 이런 행태를 문제 삼아서 촛불 시위가 있었던 거 아니냐? 정권 바꾼 거 아니냐? 공무원 그만두고 이 현실을 알리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고 바꾼다고 했는데 왜 바뀌는 것은 없냐? 글을 읽는 당신이 바꿔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의 얘기예요. 이게 또 네.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이게 아까 뭐 그 국고국 네. 이 각 부처마다 네. 같은 돈을 놓고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죠. 전혀 다른 생각들이 있고 네. 이게 뭐가 누가 너는 유죄 누구 너는 무죄 이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정책실장과 네. 경제부총리와도 네. 또 당연히 또 같은 다를 수 예산을 있죠. 보고 바라보는 시선이 다를 수 있죠. 아무래도 정책실장은 큰 그림을 그냥 그리는 사람이고 네.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그 그림을 현실로 그러니까 네. 색칠을 해주는 사람인데 그렇죠. 이거 색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그리면 색칠 못해 네. 이러면서 항상 이제 네. 의견이 부딪힐 충돌- 수밖에 네, 없는 그렇죠. 이런 그 사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네. 서로 간의 조율을 통해서 네. 그러면은 정책실장은 아 그러면 이거 좀 현실적인 그림으로 좀 바꿔줄게. 네. 이거는 색칠할 수 있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조율하는 과정인데 네. 여기에서 이제 밑에서 뭔가 미스커뮤니케이션이 나기 시작하면 네. 굉장히 힘든 거는 사실이죠. 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청와대에서 불법적인 개입이나 지시라기보다는 그 과정에서의 그 미스커뮤니케이션이 발생을 하고 네. 보고 과정에서 중간에 그 되어야 될 것들이 이제 안 되면서 막 그 회의가 약간 위에선 뭔가 또 진행이 됐을 거 아니에요. 또 모르는 사람은 또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 과정에 불만이 있을 수는 있는데 물론 이 과정 안에서 청와대에서도 자기네들은 4.7조라고 알고 있는데 안 한다고 하니까 전화를 걸어서 얘기를 하는 게 너무 당연해요. 사실은 더 위거든요. 그렇죠. 대통령 라인이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정했는데 니들이 안 한다고 하는 거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위에서 정한 건데.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의 판단이 정무적인 판단이겠죠. 본인이 알기 어려운 국고부만이 아니라 국고국만이 아니라 더 위쪽에 다른 데들이, 정책국들이 거기서는 아, 이 4.7조를 가지고 만들어야겠다라는 예산도 당연히 세우고 있었을 거고 어디선가는 그런 계획이 이제 되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 사람이 이 신재민 씨가 얘기한 거가 사실은 이런 거를 얘기를 한 거예요.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 청와대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그 보고 시스템의 문제라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너무 자극적인 얘기들 하나하나 한 건 쓰면 청와대가 개입했대, 청와대가 사장 임명하려고 했대 이런 식으로 옮겨다 적기가 너무 좋은 소스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들은 막 갖다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사건이 이렇게 커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신재민이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단면이 전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네. 판단을 한 건데 네,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작은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네, 이 정말 이렇게 예산 하나 가지고도 정말 복잡한 국가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오는 본인의 판단과
상대방, 그러니까 뭐 청와대라든지 네. 정책실장 쪽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경제부총리 네. 같은 기재부 라인의 경제부총리라든지 네. 이게 바라보는 다양한 쪽을 바라봐야 되는 사람들의 입장을 네. 좀 고려하지 못한 판단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그 정무적인 판단이라는 거가 저는 그런 거 같거든요. 종합적인 판단인데 네. 그거를 너무 대통령의 청와대의 입김이라고 머릿속에 너무 깊게 박아놓고 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꼼꼼하게 읽으면서 네.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요약을 해가지고 분석을 한 거고요. 네. 제 얘기가 100% 진실이 아닐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도 그 신재민 씨가 쓴 글을 한번 보시면서 더블 체크를 해보셔도 괜찮고, 한번 네. 체크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좀 네. 안 해주니까 언론에서는 사실은 이런 얘기가 재미가 없어요. 길고 우리만 해도 지금 1시간 넘게 1시간 반 얘기해도 지금 좀 그렇죠. 소리 빨리 한 게 이 정도인데. 네, 그리고 이제 네, 신재민이란 사람을 관종이다. 뭐 이렇게 만들고 싶은 목적도 아니고. 네, 네. 맞아요. 이 사람이 뭐 네. 정말 나라를 위해 국의 영웅이다. 네. 뭐 이렇게 만들고 싶은 것도 아니고 정말 네. 드라이하게 한번 이 사건을 네. 규명해 본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좀 쭉 보니까 일단은 좀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분이 이제 이런 거를 밝힐 때 네, 상황이 뭔가 심리적으로 네,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을까. 네, 그렇죠. 이런 저는 생각이 그렇게 좀- 생각을 해요. 네, 이런 생각이 좀 네. 드네요. 네, 본인이 금전적으로라든지 뭐 이런 게. 네. 1시간 45분 만에. 아 죄송합니다. 네. 시간이 저는 길어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재 이런 게 양상만 보면은 사실 일반 회사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일을 하다 네. 보면은 네. 나와 카운터파트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 때문에 내가 속해 있는 조직에서 생각한 좋은 방법이나 아이디어들이 살아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은 다 만들어서 올라갔는데 윗선에서 하지 마라거나 그거 말을- 아니야 하는 네. 경우도 있고. 네. 비일비재하죠. 네. 네. 근데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지 말래. 그런 거 네. 그렇죠. 그러면은 막 그런 거 아이템 일주일씩 뭐 그렇죠. 한 달씩 만에 네, 해서 올라갔던 게 킬 당하면 네. 그 짜증 나고 그러면 그렇죠. 욕은 하지만 그러면서도 같은 사람들끼리 가가지고 막 네. 소주 한잔 하면서 네.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또 좀 정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 신재민 전 사무관님이 이렇게 본인의 어떤 정의와 이런 것들이 불이고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힘들었고 잘못돼 가고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할 만한 사람들이 주변에 없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그런 생각했을 때 생각도- 이런 시스템이 잘못됐고 이거 우리가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지금 쟤네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뭔가 같은 라인에 있던 선배 누군가가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뭐 저쪽에는 저쪽에 입장이 있으니까 아쉽지만 우리가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줄 수 있는 회사의 선배가 있었다면 근데 대부분 하면은 야 그게 맞지, 야 족같지 이러면서 소주 한잔 하면서 그렇죠. 그럼 어떡하냐. 세상에 그런 거 우리가 그러니까. 뭐 다 그러면서 살거든 직장인들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야, 좀 저 자극적으로 라인에 했어야 못하면은 되는데. 아이디어 좋아도 맨날 킬당하고 맞아요. 이러면서 또 하는 거야 그냥.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잘 안 됐던 것 같아서 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자꾸 자기의 생각을 강화하는 쪽으로 맞아요. 이야기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옆에서 들어오는 이제 뭐랄까 좀 조정을 해주기에는 붙잡아 주기에는 좀 너무 많이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기재부라던가 청와대는 당사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명을 해줬어야 되는 거고 네, 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좀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어쨌든 뭐 정부 비판할 수 있는 하고 싶어서 안 달라는 사람들이 소스가 던져졌으니까 뭐 일단 무는 것 자체는 입장 차로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의 반응이 특히 뭐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에 가지마. 페이스북에 가지마 심각해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런 대응을 했을까라는 그거 생각이 심각해. 들어요. 그러니까 비판이 나오는 포인트 중에 하나도 그 아까 말씀하셨던 뭐 국채 발행, 네. 그래서 조기 상환 취소 같은 경우도 사실 이렇게 자세하게 안 보면은 다들 의혹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왜 하기로 했던 거를 왜 안 해? 정부가 이렇게 말을 뒤집어? 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차분하게 해명을 하게끔 판을 깔아주는 게 아니라 네. 이 말을 했던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뭐 내부 고발자가 아닐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 더 해서 이 사람은 의도가 있는 거고 뭐 정치를 나가려고 하는 거고 유튜브에서 자기가 뭐 돈을 벌려고 하는 뭐 이런 양상을 따다가 회의장에서 틀어가지고 이 사람은 의도가 불순한 사람이다 이렇게 몰아가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분 되게 신의 한 수라는 프로그램에 유튜브 채널에 반대 패널로 나가시면 괜찮아요. 선생님. 뭐 UFC인가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안 그래도 요즘 이번 정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수 있었던 계기 중에 하나가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판 그리고 박근혜 정부처럼 하면 안 되지에 대해서 먼저 그렇죠.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양상만을 놓고 봤을 때는 신재민 씨의 이야기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를 누르려는 형태가 되고 어떤 개인을 몰아가서 그 사람의 발언의 신뢰도를 낮추고 이 사람은 그런 의도가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전체가 올감해서 이 사람을 억압하는 형태가 됐던 게 오히려 더 사태 해결과 문제의 진실을 파악하는 데는 맞아요. 악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거 좀 정리를 해보면 제가 느끼는 부분은 일단은 저 KTNG 동향 보고 네. 저 문건을 MBC에 보냈을 때부터 네. 이분의 이 괴로움의 스노우볼이 굴러가기 네, 시작한 맞아요. 거예요. 3월부터 굴러간 거예요. 네, 이게 굴러가기 시작한 작년 거예요. 3월부터. 저거를 그러니까 VIP, BH 어떤 것도 없는데 네. 자기가 기재부와 일하니까 이거 우리 기재부가 이걸 할 리가 없어. 네. 청와대가 압력을 넣어서 이걸 움직인 거야. 네. 근데 이제 이거를 MBC에 보냈을 때 네. 여기서부터 본인이 이거를 청와대의 압력이라는 거를 MBC가 보도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었어야죠. 그게 아니면 기재부가 욕먹을 게 뻔한데 그렇죠. 이제 여기서부터 사실은 판단 착오가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동료 사람들이 이제 좀 힘들고 계속 조사를 받고 막 이러는 과정에서 네. 심적인 압박 계속 오고 그리고 이제 관두고 나서도 유튜브에다가 그런 식으로 공개를 한 게 굉장히 패착이었고 메가스터디 걸고 후원 계좌 걸고 이런 모든 게 다 그러니까 패착의 연속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 그 메가스터디 그거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아요. 계약을 했다가 넉 달인가 잠수 타면서 네. 일이 엎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구체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내가 이렇게 하면은 네. 그게 좀 갚아지겠지라고 네.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 건데 사실은 네. 전혀 역효과죠. 이렇게 정치적이고 민감해진 이슈에 이름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신재민 씨가 제가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자기가 이렇게 민감한 이슈를 얘기를 하면서 너무 실명과 그런 것들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응 안 할 수 없죠. 네. 이게 원래 이런 것들은 프로세스를 얘기하고 싶었으면 그러면 꼭 우리가 기재부에서 뭘 하다 보면 항상 청와대에서 이렇게 뭔가 이런 태클이 들어오더라 이런 얘기만 했으면 되는데 내가 존경하는 분도 이름이 실명이 거론이 되면 거기서부터 곤란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자기는 뭐 누구 네. A, 뭐 네. B 뭐 이 정도로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자회견도 할 때 보면은 차영환 비서관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면서 한 번 더 차영환 비서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기자는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쵸. 소스가 이게 그 청와대 모 비서관님 이러면은 뭐 그냥 뭐 그래 청와대 비서관이 한둘이야 뭐 이렇게 그렇죠. 넘어가는데 차영환 비서관, 차영환 압력 뭐 이렇게 쓰기도 좋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패착인 게 그 언론 그러니까 공개해야 될 것과 공개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때도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잘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해서 발언을 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유튜브 라이브니 뭐 그 첫 번째 거야 뭐 자기가 뭐 정리를 해가지고 했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 거는 캠을 이렇게 들고 막 이렇게 한 것 같던데 정신적으로 완전히 쫓겼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은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느낀 거예요. 다 같이 감정적으로 느낀 게 아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다라는 그 조금 그 네. 느낌이 다른 의도가 네.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뭔가 저는 네. 정말 이분이 그 4개월 동안 바로 왜 학원 강사를 하지 않았는지도 사실 좀 궁금하고 그러면서 금전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느꼈었던 것 같고 그렇죠. 그러면서 뭔가 현명하지 못한 판단을 악수를 두는데 악수가 연속됐었고
그리고 주변에서 펌프질한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펌프질한 사람들도 있었고 뭐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본인이 자꾸 안 좋은 결정을 하게 되고 이게 언론들은 얼마나 이게 좋은 실명 거론 빵빵 터트려 주지 현 정부를 또 끄집어 내릴 수 있는 뭐 이런 걸로 막 부풀리기도 좋지 또 지금 야당의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거 김태우에 이어서 지금 내부 고발자가 하나가 더 나와서 지금 이거를 어떻게든 판을 키우고 싶지 이러니까 본인은 이렇게 판을 키우려고 한 말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 들여다 봐주고 고치도록 해달라 이런 순수한 마음이었을 수 있는데 판이 그렇게 안 돌아가는 거죠. 네.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다면 똑똑하고 뭐 그런 그 현실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일단 메가스터디라 후원 계좌 안 걸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말을 한 다음 정리한 다음에 인터뷰 한 다음에 기밀 유출한 걸로 하면서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지금 정부가 뭐 문제고 뭐 그런 다음에 기밀 유출로 감옥에 한번 들어갔다 와요. 그 다음에 바른미래당에 들어가서 그 내부 고발자 포지션으로 정치를 해도 내부 고발자 포지션으로 패미 전사가 반패미 전사가 되면 되는데 거기까지 내부 고발까지만 하죠. 반정부 전사인데 반패미까지 하면 너무 강하잖아요. 네. 그랬으면은 어쩌면 저는 그렇게 초반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의도가 있었나? 그런데 왜 광고를 했지? 하면서 만약에 틀어지면은 강사를 하려고 그러나? 근데 이미 강사를 메가스터디 아니고도 근데 이 사람이 인생이 끝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거 안 보고 그냥 자기의 그 뭔가 보고 싶은 것을 보려는 사람들에게는 정의의 투사가 이미 되어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이 사람을 응원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지금 많죠. 그러면은 자기 맘만 좀 추스리고 네. 메가스터디 말고 다른 데서 강의를 해도 이미 유명세는 있기 때문에 유명 강사가 될 수 있을 거고 네. 말하는 거라든지 전달력이 되게 좋아요. 네. 이분이 제가 좀 앞에 보내고 약간 그 공유하고 아차 네. 싶었던 게 뭐냐면 영애 신봉님이랑 조곤조곤하게 논리적으로 말하시는 게 되게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설득력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전달력이 좋다. 이분이 강의를 잘 준비해가지고 하면은 막 잘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마음 좀 추스리시고 그 강의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정말 그래도 억울하다 안 되겠다 싶으면은 갔다 오신 다음에 정치를 하셔도 성공하실 겁니다. 네, 뭐 그 네. 이유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이고 어쨌든 자살을 목숨을 끊을 생각까지 했다라는 거는 네, 심적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네, 굉장히 고려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네. 행정고시를 패스를 하고 네. 기재부 행정고시에서도 이제 그 기재부는 옛날 재경부죠. 재경부 쪽은 가장 쳐주는 탑 중에 탑이죠. 네, 탑 중에 네. 탑인데 이렇게 쭉 갔었던 분이라면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그럼요. 지금까지 있었던 행보들은 네, 정말 저처럼 공부를 잘하지도 머리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봐도 너무 의아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네, 맞아요. 왜 이걸 이렇게 해야지? 네, 첫 단추부터 잘못 낀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감안을 한다면 일단은 이분은 저는 뭐 영웅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이분 제일 무서운 거 저는 영웅 대접해주는 사람들 얘기가 제일 많이 들릴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그러면 점점점 이게 커지거든요. 악수를 계속 들 네. 확률이 좀 높아요. 그 유서에도 나왔지만 그래도 전 잘한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나는 힘들지만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한치의 후회도 없고 난 잘했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굳게 믿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믿으면 네. 너무 힘들어. 지금. 그런데 네. 누군가는 옆에서 내 이런 부분을 내가 좀 고려를 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정도로 조금씩 해서 좀 회복이 되어야 되는 네. 분인 것 같아요. 지금 네. 상황인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저는 정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으나 다행히도 네. 목숨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니까 그렇죠. 에, 자살은 아니에요. 안 좋아요. 자살은 좋지 않습니다. 정말 네. 최악의 수죠. 네, 영웅이 되지 않아요. 네. 우리 그 남성연대의 그 성택이
네. 대표 같은 경우도 네. 뭐 물론 그렇게 해서 뭔가 퍼포먼스를 끝내려고 했습니다만 결국 남은 게 없잖아요. 네. 그거 정말 뭐 네. 옳은 판단은 아니고. 네. 자, 아무튼 신재민이라는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나눠봤습니다. 조금은 아니죠. 길게 한번 네.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들 좀 죄송합니다. 도움이 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신님이 준비한 게 짧게 얘기할 수 있을 건데. 디아블로. 디아블로 한번 할까요? 뭐 사실 디아블로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디아블로 중요해요. 지금 블리자드 주식을 살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예, 제가 이제 이거 포커스 잡은 건 그거였거든요. 네. 이제 그 인모탈 네. 파노가 안 나온 거 플러스. 파노 불러냈어요? 네. 네. 불어댔어요. 네디즈. 어떡해? 어떡해? 아직 들어가셨어요? 아니, 아직 안 들어갔죠. 들어갔죠. 그러면 아직 어떻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언제 들어가지? 영원히 못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게요. 지금 그 주가 다시 검색해 볼게요. 네, 그 모르고 있네. 말씀을 드리면 그러네? 그 CF 그러니까 최고 재무 담당자 분이 네. 이게 해고가 되면서 언론 기사가 그랬어요. 막 주가가 폭락한 블리자드 최고 재무 담당자 해고 뭐 이래가지고 되게 네. 큰 위기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좀 찾아보니까 이분이 그 원래 디즈니 쪽에서 네. 재무 담당을 하시던 분이래요. 그러니까 이분의 커리어상에서 봤을 때는 약간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다운그레이드. 예, 그러니까 왜 일로 왔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넷플릭스로 갔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12월 31일에 블리자드에서 해임을 발표를 했고요. 블리자드가 해임한 거예요? 아니면 저쪽으로 해서 저 가요? 이렇게 한 거예요? 예, 그겁니다. 사실 본질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네. 그분이 그냥 더 어떻게 보면은 이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고용을 한 거고, 그래서 넷플릭스가 보니까 지금 이제 디즈니 쪽에서 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들어오려고 하는데 넷플릭스가 지금 미국 북미 시장 같은 다 잡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쪽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디즈니에서도 경험이 있었고 이런 쪽에 서비스가 좀 해봤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 경험을 높게 사가지고 어떻게 보면 스카웃을 한 형태가 돼가지고 뭐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익이라든가 이런 게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에 비례해서 컨텐츠를 확보를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생산을 하고 하는데도 똑같이 비용 지출이 많아가지고 이런 맞아요. 어떤 재정적인 균형을 지금 좀 잡아야 되는 게 지금 CF의 임무인데 그걸 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스펜서 노이만이라는 분이고 이분도 약간 좀 빡빡이과던데 아무튼 야, 네. 디아블로 임모탈이 중국을 시장을 노리고 네. 유저들한테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까지도 네. 네디즈와 손을 애주를 줘가면서까지 했는데 파노가 안 떨어졌다. 네. 야, 이거 진핑이 형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게임 쪽을? 그래서 사실은 뭐 그 블리자드 CF가 해임됐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자극적인 네. 그거라서 사실 그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디아블로 임모탈 중국 판호가 이제 거절난 게 좀 큰 일인데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북미란다 미중 그 무역 전쟁의 여파라고 한다면 사실은 뭐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그게 아니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자꾸 게임 산업 자체를 억누르려고 하는 분위기가 감지가 된다. 뭐 그렇죠. 그러면서 뭐 영화 같은 거 컨텐츠 같은 거 보면 뭐더라? 신과 함께였나요? 거기 네. 뭐가 귀신이 나오는 그런 거라서 뭐 문화에 저해가 되니 허가를 네. 안 내주고 뭐 약간 이런 식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어떤 문화라든가 산업 전반에 대해서 게임 산업을 놓고서 좀 규제를 하려고 하는 거의 연장선이라고 본다면 그게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일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게임을 시진핑이 게임 쪽을 막으려는 건가요? 근데 중국은 누가 알겠습니까? 이러다 갑자기 시진핑이 판호 열어줘 그래서 열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알리바바 마윈이 네. 관뒀잖아요. 네. 네, 뭐 그 이제 퇴임식에서는 자기는 이제 할 일을 다 하고. 네. 근데 누가 봐도 아니 왜 그 젊은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설을 보니까 다 이제 중국에다 내놓고 네. 자기 목 빼고 네. 살 길 찾아간 거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텐센트, 네. 네디즈 네. 이런 데들이 이제 엄청 커가고 있는 네. 기업들이잖아요. 더 크기 전에 공산당이 니들 그래봤자 내 손바닥 안에 있는 거 잊으면 안 돼. 약간 이런 제스처를 하는 게 아닌가. 길들이기라고 이런 생각도 좀 저는 할 수도 개인적으로 있고요. 좀 들거든요. 네. 사실 그래서 저는 임모탈 이게 좀 판호가 거절 난 게 어떻게 보면은 게임 쪽에서 좀 전망을 어둡게 하는
그런 거에 좀 확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블리자드가 어떻게 보면 우회해서 들어가려고 한 거잖아요. 네디즈라는 중국 기업을 통해서 중국에서 좀 해보려고 네. 그 기부전 유저들한테 그 욕을 먹어가면서 네. 그렇죠. 한 건데 그 어떤 승부수조차 실패를 했다는 게 뭐 블리자드 입장에서도 악재지만 다른 게임사 전반에서도 결국에는 중국 시장을 어떻게든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점점 발을 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요. 지금 또 이제 넥슨 네. 얘기 나오잖아요. 넥슨 한다고. 매물 네. 내놨잖아요. 네. 와 그분. 근데 10조. 그렇죠. 그거를 중국 쪽에서는 최소한 중국에 있는 게임 쪽에서는 안 사갈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넥슨 규모를 사갈 데가 중국밖에 없어.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시장이 이렇게 되고 있다면 뭔가 중국 정부와 기업 사이에서 야 지금은 약간 버로웃하다가 우리가 이거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너네가 먹어 라는 그런 합의, 어떤 이면 합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정부가 게임 산업 전체를 그냥 뭐 길들이기 혹은 죽이기로 간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고 하면 중국 게임 회사들도 이거를 인수할 만큼의 여력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역으로 봤을 때 그 넥슨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랑 일본인가요? 미국도 센가요? 하여튼 중국 외의 곳의 시장에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회사에서 안쪽에서 계속 뭔가 하기가 어렵다 그러면은 넥센도 사가지고 우리가 중국 안에서 파놓고 약간 이런 게 좀 힘들어지면 그럼 해외 시장 공략하자라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지도 않을까요? 근데 일단은 넥슨이 갖고 있는 거에 이제 전파가 네. 중국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뭐 거의 한 매년 넥슨에다가 중국이 그 네. 텐센트가 네. 1조씩 줄 걸요. 근데 거의 10조가 뭐 매물로 나왔어? 그러면 10년이면은 사는 거 그러네.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10년 땡겼다가 이제 모르겠 인수하고서 10년만 버티면은 남는 뭐 던파만 있는 것도 아니니까. 뭐 넥슨 게임 어이구. 뭐 아주 잘 빨아가잖아요. 아, 그럼요. 이제 지갑을 아주 그냥 거덜내는. 네. 네. 그래서 뭐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중국 정부가 독재화로 이제 시진핑의 장기 집권을 열어놓으면서 뭔가 자기의 말을 잘 안 듣는 기업들을 좀 길들이기를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알리바바 그리고 잘 나가는 회사를 보면 화웨이. 네, 화웨이. 화웨이는 굉장히 친정부적인 기업이에요. 네. 네. 친정부가 아니라 거의 정부 정부죠. 앞잡이야. 그냥 정부예요. 네. 백도 만들어서 네. 하고 하는데 네, 네. 백도어도 그렇죠. 심어놓고 뭐 네. 이런 것도 다 심어놓는데 그러니까 화웨이는 지금 뭐 올해 2019년도에는 아마 휴대폰 판매 순위 삼성 제끼고 1위 먹을 수도 있다 뭐 그럴 이런 수 있죠. 얘기가 나오고 네, 뭐 있고. 러시아 시장에서도 네. 뭐 그렇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뭔가 보여주기 우리 말 잘 들으면 이렇게 키워줄 건데 니네 자꾸 글로벌 기업으로 나가려고 하거나 뭐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는 니네들을 언제든지 망하게 할 수 있어. 뭔가 이런 식으로 길들이기를 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는 알리바바 일단 마윈이 물러나고 텐센트하고 내리즈는 그냥 파노 딱 쥐고만 있으면 그렇죠. 얘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네. 그렇죠. 네. 뭐 하지만 저는 블리자드는 이렇게 무너질 우리는 여러분과 우리는 블리자드의 주식은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파노는 언제 열릴지 모르니까요. 그럼요. 네. 그리고 뭐 어떻게 인모탈이 생각해요? 아직까지 뭐 네.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럼요. 다 나왔는데 네. 중국에서만 서비스가 안 된다 이게 아니잖아요. 네. 일단은 넣었는데 지금 안 나왔다. 지금 파노가 안 나온 게 네. 니네 영원히 중국에서 못해가 아니라 대기예요. 다 우리나라도 맞아요. 네. 지금 다 걸어놓고 네. 이게 무슨 먼 판 번호던데? 네, 뭐 그렇다는데. 그러니까 뭐 대기번호 네. 같은 거 해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 기다려. 아직 허가 안 났어. 그냥 이 상태로 그렇죠. 기고만 있는 거예요. 예. 언제든 그러니까 다 이렇게- 대기하고 우리나라 게임도 거기서 다 대기하고 있고 네. 파노 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게임들이 지금 엄청 많은데 이거를 네. 딱 틀어지고 있는 게 그렇죠. 공산당이기 때문에 네. 중국 공산당이기 때문에 네. 이것만 가지고 일단은 텐센트랑 네디즈 네. 네디즈는 이제 후발주자로 지금 막 치고 올라가고 네. 텐센트는 이미 전 세계 가장 큰 게임 관련 기업이잖아요. 그럼요. 라이오트 텐센트. 네, 라이엇도 최대 주주가 텐센트고 블리자드도 네. 최대 주주가 텐센트고. 뭐 텐센트는 뭐
탑이죠. 네. 사실상. 다 블리자드, 샀어요. 액티비전이 최대 주주고 그 나머지 주주 중에 텐센트가 제일 큰 건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라이엇은 네. 최대 주주가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경영권을 건드리지 않는 그렇죠. 선으로 51%를 네. 텐센트가 가져간 네. 케이스로 제가 알고 있고. 스타가 최고예요, 롤 최고예요. 근데 둘 다 테센트 건데 이제 테센트가 최고지. 그래. 이거는 뭐 방법이 없습니다. 텐센트가 예. 그 이 얘기를 네. 되게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아 이거 하시님이 지금 러시아 괜찮아요. 해도 네. 돼요. 네. 어차피 좀 길게 뭐, 갔으니까. 아니 이거 오늘 뭐 그렇게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사실 연말에 재밌는 게 돼서 이게 러시아 스파이 영국에서 암살 미수. 이게 2018년 3월에 있었던 얘기고 네. 세르게이 스크리팔 암살 미수 사건이라고 하는 건데 너무 맥락 없이 갑자기 또 들어가가지고 재밌으면 됐지. 예. 재밌으면 돼. 우리는 원래 그래. 이게 작년 3월쯤에 영국이랑 러시아랑 대판 외교적으로 붙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살짝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러시아 월드컵 전에 있어가지고 막 영국이 참가를 안 하네 마네 막 이 정도까지 외교 문제로 비화가 됐던 사건이고요. 근데 이제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면 러시아 스파이 활동을 하다가 이제 영국으로 이주를 해가지고 살던 그 세르게이 스크리팔이라는 사람이 은퇴 있어요. 스파이예요? 예, 이제 러시아에서 그래서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잡혀 있다가 약간 추방처럼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영국으로 옮겨가지고 갔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갑자기 영국의 솔즈베리 뭐 정확한 사정은 제가 제대로 안 봤는데 독가스 테러를 당했어요. 홍차 메달 뭐 이런 것처럼. 그 예전에 김정남 네. 하는 거 그거. 기억하세요? 약간 네네. 그런 거랑 비슷해요. 오. 와가지고 독가스를 뿌렸어요. 오. 근데 뭐 정확하게는 독가스인지 모르겠고, 근데 이제 그 약물이 노비촉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데 네. 이게 보통 러시아에서 쓰는 물질이라고 하더라고요. 러시아가 암살을 할 때 쓰는. 네. 주로, 그래서 이제 그게 확인이 돼서 영국에서는 러시아의 소행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 뭐가 문제가 됐냐면 이 사람을 특정을 해가지고 암살을 하고 그 딸이랑 같이 있었어요. 근데 둘을 암살을 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딸까지. 잘못되면서 근처에 있던 영국인들이 같이 중독이 된 거예요. 약 한 130명 정도가. 역시 테러는 북한이 정교하구만. 정교하게. 그래서 표적 암살은 역시 아, 북한. 네. 아이 러시아 왜 북한이 이번에 미국 뭐도 해킹했던데 북한 소행이라고 미국도 얘기했던데 북한 겁을 못하는 게 없어요 걔네들. 대단하다. 네, 러시아가 1초에서 내려왔나 본데. 북한은 못 이기지. 근데 이제 북한이 짱짱맨인데. 그렇게 되니까 영국 정부에서도 뭐 그래 예전 정보 요원을 너네가 뭐 어떻게 했다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는데 최소한 영국 땅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사실 우리가 좌시하면 안 되는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민간인들이 지금 피해를 더 받고 심지어 이제 결과 한 분이 사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당연히 러시아 입장에서는 부인을 했죠. 그랬는데 그걸 부인할 수밖에 없지. 그거를 보면은 전쟁하자는 건데. 그러니까. 아 영국 세거든요 군사력도. 그거를 잠시만요 정리되는 걸 이게 좀 등장하는 인원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두 명의 남성들이 결과적으로 잡혔는데 네. 뭐 알렉산더 페트로프라는 분이 있고 루슬란 보실리브라는 우리 좀 어려운 이름인데 이제 루실란이라는 사람 이제 둘 다 막 그랬어요. 그냥 관광하러 간 거다. 우리는 이런 목적으로 간 게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찾다 보니까 이 둘이 러시아의 정보기관인 GRU라고 하는데 군사 첩보기관 요원이었던 걸로 밝혀졌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연말쯤인가 이게 밝혀지게 된 계기가 조금 특이해서 물론 영국 정보부도 이걸 확인을 하려고 했겠죠. 근데 어떤 뭐 영국 언론인가 거기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첫 번째로 했던 가정이 러시아에서 지금 러시아 인물을 죽이려고 했던 거 그리고 러시아 약물이 사용이 됐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렇다고 한다면 러시아의 뭔가 정보 요원들이 작업을 한 게 아닐까? 그렇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잡혔으니까 사진이 있잖아요. 용의자들의 사진 있잖아요. 이거를 러시아의 그 스펜스나츠라고 하잖아요. 그 군사 훈련 기관에 졸업 앨범을 구해가지고 대조를 해본 거예요. 다 대조를 해봤더니 거기서 아나톨리 체피가라는 인물이랑 사진이 일치를 하는 거예요. 물론 똑같은 사진 아니겠지만 얼굴이 이상한데 이 사람인가? 라고 찍어서 놓고 봤더니 두 번째로 이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사람들의 신상 뭐 주소라든가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토렌트에 떠돌아다닌대요. 압축 파일로. 아마 우리들의 개인 정보도 그런 식으로 중국에 떠돌아다닐 텐데. 우리 공공재, 우리 네. 주민번호는 이미 중국인들이 네. 다 쓰고 있죠. 그래서 토렌트에서 그거를 찾아가지고 이 사람이 그 아나톨리 체피가라고 하는 인물의 신상을 찾은 다음에 그 사람의 고향을 특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직접 찾아간 거예요. 오. 그래서 사진을 보여주고 혹시 이 사람 아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얘 알지, 얘 그래서 거기 갔던 애잖아 라는 식으로 들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봤더니 이 사람이 러시아 군 대령이었고 가장 높은 상인 러시아 연방 영웅상 등을 받은 완전 군사 쪽 엘리트였던 거예요. 아이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용의자였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면은 뭔가 러시아 정부 혹은 그 이상 뭐 푸틴이라든가 쪽에서 한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이게 좀 재밌게 되는 게 뭐냐면 이 둘이 아까 용의자가 둘이었잖아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권 번호 발행됐을 때 그 전후들을 살펴보면 이거는 러시아 정보 요원들이 자기의 다른 신분으로 활동할 때 쓰는 여권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조회를 해보면 대충 러시아의 어떤 요원들이 어디서 활동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나비 효과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조사하다 보니까 네. 얘네들이 신분 세탁하는 프로세스까지 네. 꼬리를 잡아낸. 그래서 유럽에서 활동하는 러시아 스파이들의 그 여권은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대충 조회를 해보면 요런 왜냐면, 스타일들은 네. 가짜 신분으로 그 여권 활동하고 번호가 있는 대충 이렇게 스파이다. 넘버링이 계속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할 수가 있게 됐고 공지의 나라.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문제나라. 반체제라고 할까 이제 그 신분이 러시아에 완전히 등록되지 않은 스파이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러시아에 등을 돌리고 영국을 비롯한 다른 유럽 국가에 지금 협력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내부 고발을 하게 되는 형상이 됐습니다. 어차피 이대로 가면 그래. 뽀록날 거. 네. 야 어차피 우리 훔쳐먹느니 살려주세요 하는 거지. 그래서 사실 이게 이쪽에서는 조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러시아에서 은퇴를 했거나 뭐 쫓겨났거나 아니면 자기가 도피를 했거나 하는 사람들이 신분 세탁을 해서 영국 쪽에 많이 정착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영국이 러시아랑 사이가 안 좋았고 지리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좀 안전한 것도 있고. 근데 알고 보니 그 130명이 노렸던 거라면 소름이. 다 그날 뭐 그날 회의하는 날이었어가지고 뭐 러시아 요원 정모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러시아에서는 부인하고 있는 이유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이 세르게이 스크리팔이라고 하는 그 타겟이 안 죽었어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요. 근데 노비촉이라고 하는 그게 뭐보다 30배 40배가 더 치사율이 그러니까 더 강한 거래요. 그러니까 얘가 죽었어야지 맞는 거예요. 러시아에서 안 노렸다고 죽었지? 하면 죽었어야 맞는 건데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안 죽었는데 그거 우리가 노비촉 쓴 거 맞아? 라고 얘기하는 게 첫 번째였고 이 사람은 그걸 극소량을 매일 먹으면서 내성을 몸을 벗겨보면 막 몸이 피부가 초록색으로 돼 있어. 죽을 걸 알아서 미리 약간 독을 매일 조금씩 먹으면서 이날을 기다렸다 이러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원래 러시아에 잡혀 있었던 시절이 있었대요. 근데 이게 추방이 된 거니까 야 죽일 거면 그때 죽이지 뭐하러 우리가 번거롭게 풀어주고 나중에 그렇게 힘들게 해서 죽이려고 하겠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일단 그거는 영국에서 처음에 3월에 일이 발생하고 4월쯤에 이거 러시아의 소행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대응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좀 이제 그 아까 말했던 그 용의자들의 신상이 드러나다 보니까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였고 뭐 두 번째로 그게 안 됐던 거는 조금 이거 확실하지 않은데 이걸 뿌렸잖아요. 근데 영국의 스무그가 너무 많으니까 순간적으로 얘네가 희석이 돼서 원래 타겟을 했던 사람은 좀 오히려 효과가 떨어지고 그게 오히려 잘못 퍼지면서 다른 데서 농축이 돼서 중독된 사람이 오히려 사망을 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게 너무 습해서 네, 거기가 이제 기후가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의 청정 공기가 아니라. 독가스를 사용해서 암살하기에는 환경적으로 좋지 않았다. 그러니까 적합하지 않았다. 뭐 이런 분석이 있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북한한테 한 수 배우고 와야 돼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용의자들의 신상이 털린 게 단순히 누구 한 명이 파고 했다는 게 했다기보다 물론 그렇게 판 거지만 여기서 있는 정보 취합해서 저기 있는 정보 취합해서 맞춰 보니까 짜자잔 진실이 이겁니다. 마치
우리 카스메님이 오늘 그 신재민 사무관 사건 보면서 드러나 있는 것만 종합을 해보니까 진상이 드러나잖아. 약간 이런 느낌이 토렌트에 있는 나서 정보까지 합치니까. 네. 그렇게 돼서 찾아가서 아세요라고 했을 때 알지. 이렇게 됐던 거에서 약간 와 소름이 저는 개인적으로 돋아서 그래서 가져왔던 건데요. 스파이 하니까 그거가 생각나네요. 그 제가 인도네시아 그 KTNG 얘기했었잖아요. MB. 네. 근데 그때 1년 후에 인도네시아 대통령 그 사절단인가가 한국에 방문하는데 그때 그 희대 명사건이 발생했거든요. 아 국정원 국정원에서 호텔 들어가다 걸린 거. 걸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왜 요원들은 007 같지가 않고 왜 이렇게 뭐 연구가 땡칠이들도 아니고 왜 걸리냐 막 이거. 노트북 들고 자료 복사하다가 걸렸다고. 아, 그런데 그때 조용히 갔대요. 그쪽에서 막 네. 그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그렇지, 그거 완전히 외교 비하로 퍼질 수 있는 네, 거잖아요. 그랬는데 요즘에 그 인도네시아에 그때 무기 팔았는데 네. 약간 잔금이 안 돌아오고 있고 그게 요즘 2018년 말쯤에 드러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디스카운트가 조금 된 게 아니냐 걸린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현물로 받아가라. 네, 네. 기름이나 뭐 이런 걸로 네. 받아가라 뭐 이런 네. 얘기도 나오고 네. 그게 그거구나. 제가 보다 보니까 그게 나와가지고 봤는데 2018년 말쯤에 다시 그게 또 이제 그 뭐야 돈 안 주고 뭐 돈을 그런 못 거 받고 된다고. 있어서 네. 네. 그래서 잔금 남아가지고 네. 전투기였나요? 뭐 네. 이런 것들 그때 네. 팔았는데 그래서 걸려서 깎아줬습니다. 네, 아까 그거 걸려서 깎아준 거다. 방금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 저는 러시아 자원의 위험성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원? 네, 영국이랑 러시아랑 그것 때문에 엄청 싸우고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드러나는 것만 보면 러시아의 소행인 게 확률이 높아 보이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는 비인도적인 행위니까 네. 다른 EU 국가들이 나서서 같이 규탄을 해야 되는데 물론 하긴 했지만 독일이 살짝 뜨뜻미지근하거든요. 근데 저는 제 생각에는 영국은 자기들이 EU를 왕따시키잖아요. 별로 독일이랑 사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것도 있네요. 네. 근데 네. 이제 거기서 보는 거는 러시아 자원에 의존을 하고 있는 독일의 경제 구조 때문으로 보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2016년 같은 경우에 지금 최신 자료를 못 찾았는데 독일이 러시아에서 끌어다 쓰는 천연가스가 독일에서 사용하는 전체 천연가스의 한 55% 정도 된대요. 이게 전체 에너지 규모에서 얼마나 큰지 모르겠는데 독일이 뭐 탈원전한다고 하고 이런 것들 중에 대부분이 뭐 신재생 에너지 플러스 뭐 천연가스 이런 거를 꼽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독일이 러시아에다 의존을 하고 있는 자원이 상당하다. 그래서 뭐랄까 그 뒤에서 작용하고 있는 이 자원의 힘이 그렇죠. 독일의 어떤 국제 외교에 있어서 좀 러시아를 비난하게 혹은 그 반대하기에는 쉽게 못하게 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 이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북한이랑 관계가 좋아지면 러시아랑 철도도 연결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하고 싶은 게 네. 그거잖아요. 예전부터 계속 뭐 대통령 네. 되기 전부터 그렇죠. 러시아를 이렇게 북한하고 교류를 해서 그 관을 네. 관통을 천연가스를 해서 하고 뭐 이렇게 그래서 직접 들어오게 하면 엄청 네. 저희 이익이 된다. 9월쯤에 얘기한 뭐 러시아에 천연가스가 들어오면 우리 뭐 난방비가 뭐 그런 거가 3분의 1 정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이런 거를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눈치를 보는 게 크게 미국과 중국인데 러시아의 자원도 사용을 하게 되면 쓸 때는 좋지만 또 이런 어떤 국제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다시 한번 또 러시아의 눈치도 봐야 되는 아니요, 저는 그런 것들이 생긴다고 오히려 그 러시아 이게 사실은 그 가스관을 통해서 남한까지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가 쓰겠다는 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큰 그림이잖아요. 예전부터 그거를 네. 하고 싶어 했었고 이게 사실은 뭐가 있냐면 중국, 미국이 이제 쉽게 못 건드리는 거예요. 건드리면 러시아 참전이 돼. 그렇죠. 이게 러시아까지 걸쳐 있기 때문에 아니 러시아 입장에서는 따박따박 돈 잘 내고 자본도 많이 쓰고 자기네 거 거기다가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 많이 제공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이게 북한하고 남한하고 쭉 연결돼 있는 상황이 되면 한반도는 정말 이게 건드리면 대형 사고 터지는 곳이 되는 거죠.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그래서 여기서 전쟁이 일어날 확률은 정말 낮아지는. 뭐 그렇긴 하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하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미국하고 중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치른다? 그럼 러시아까지 같이 참전이에요. 오히려 큰 손님들을 더 불러와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는- 판을 키워서 그죠, 누구 오히려 한 안전해지는 명도 깽판 치고 못 나가게 만드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가 어차피 이 한반도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사회책에 맨날 나오는 거 지정학적인 특성 그렇죠. 들어온 거죠. 근데 일본, 러시아, 중국, 저 멀리서 미국까지 이 한반도에서 이 뭐 먹을 게 있어요. 자원이 있어요. 산밖에 없고 이 후진 동네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아예 정말 러시아 가스관까지 딱 와서 자 여기서 싸우면 이제 세계 대전이야 무조건. 무조건 세계 대전이야. 이게 오히려 더 안전하지 않을까. 뭐, 예,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정치학적으로도 그래요. 그래도 뭐 일본은 안 했으면 좋겠네요. 일본만 약간 왕따시키고. 일본은 어차피 미국 꼬봉하다가 지금 트럼프한테 딱이 맞고 지금 삐져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아무튼 뭐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위험한 것 같지만 오히려 더 안전해지는 나만의 미군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최고의 우리나라 평화는 북한의 미군이 주둔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거는 그냥- 가능할까요? 김정은이 딜을 하면 되죠. 아니 북한이 진핑님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 지금 트럼프한테 딱이 맞고 깨긴 했잖아. 어떡할 거야. 아 그래도 거기에 그래서 상징적으로 되게 작은 부대만 작은 부대. 딱 놓고 하긴. 러시아 가스가 딱 들어오면 여기는 아, 가장 안전한 곳이 돼 한반도는. 그럴 수 있겠다. 상상입니다. 네. 그때가 되면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이 더 복잡해질 것 같기는 한데. 아 엄청 복잡해지죠. 그럼 아, 말도 그렇죠. 엄청 많아지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진짜 중립국이 되는 거예요. 정말 제일 어려운 말인 거 아니에요? 중립국? 그럼 어떡하겠어? 아. 야 우리 이렇게 된 상황에서 누구 편도 못 들어줘요. 우리는 아, 너무 좋은데 예. 우리는 좋은데 대통령 입장에서 우리 누구 편도 들어줄 수가 없어요. 알잖아. 이 얘기만 하고 다니면 돼. 잘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이것저것 다 두드려 맞고 외교 못하면 진짜 동네북 되는 거고. 못하면 동네북인데. 자, 오늘 화신님하고 카스맨님하고 시간이 좀 오바됐는데 재밌는 얘기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신재민 씨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정말 우리가 의인이냐 아니면은 뭐 양아치냐 네. 뭐 이런 영역이 아니라 음. 정말 이분이 왜 이렇게 했는지 이분이 이렇게 했었던 이야기들을 처음부터 스토리를 쭉 다 했으니까 여러분들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는 여왕의 신봉님, 정재훈님과 가리 정종수님이 다음 주 게스트로 나오십니다. 자 오늘 시사건건은 이번 주 시사건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신 카스맨님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